포위된 레닌그라드의 텅 빈 냉장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텅 빈 닭장입니다. 냉장고는 그냥 닫고 안 볼 수 있지만 닭장은 당신의 손 안에서 바로 빛을 잃어가는 눈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서 있는 당신은 경험 많은 성인이고 주머니엔 인터넷이 있지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축 늘어진 닭 한 마리 앞에서 나는 무력하구나. 이것이 우리 시대의 주요 갈등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세대보다 더 많이 알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습니다. 항생제는 사지만 새에게 그저 꿀 한 숟가락과 손바닥에 온기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키우는 법을 잊어버린 채 해결책을 파는 산업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1942년 보로네시 지역의 한 마을로 가봅시다. 전선은 가깝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마을에는 여성, 노인, 아이들뿐입니다. 겨울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 사료는 없습니다. 그때 작은 뒷마당 닭장이 생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장도 배합 사료도 없이 그저 평범한 스페클드, 러시안 화이트, 우크라이나 우샨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길러졌습니다. 그 당시 계란은 아침 식사가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제품 100살거당 최대 13개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전체 세트,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회복원이었습니다. 60년대 가뭄 시기에 카자흐스탄, 초원이 열기로 갈라지고 곡물은 국가 계획으로 흘러가던 그때 닭들은 곤충, 풀, 주방, 찌꺼기 등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면역력이 살균된 작업장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풍부하고 다양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확인해 줍니다. 새의 장은 면역력의 최대 70%를 담당합니다. 그곳에는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며 비타민 B를 합성하고 칼슘 흡수에 참여하며 염증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화학 물질로 이 시스템을 죽일 때 방어력도 죽이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죠. 왜 슈퍼마켓 선반에서는 닭을 위한 마늘, 우린 물이나 농부의 꿀 용액을 찾을 수 없을까요?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에는 브랜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양패 로고를 새길 수도 없죠. 산업계는 당신이 복잡한 것을 사고 그들의 가루약이나 알약 없이는 당신의 새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많은 해결책이 바로 당신의 주방에 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닭이 날개를 늘어뜨리고 무기력할 때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혈당 수치의 하락입니다. 그것이 연료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심장은 느려지고 천은 떨어지며 근육은 약해집니다. 여기서 평범한 꿀은 단순한 할머니의 조언이 아니라 순수한 생화학입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류가 최대 80%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직접 흡수됩니다. 즉각적인 에너지 보충제입니다. 따뜻한 물은 흡수를 빠르게 하고 내부에서부터 온기를 전해주기에 효과를 높입니다. 거의 꺼져가는 난로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마늘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늘 하나를 으깰 때 활성화되는 화합물인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뚜렷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성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동시에 합성 항생제처럼 전체 미생물 군집을 싹쓸이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마늘 냄새가 나는 곳에는 질병이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리신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결과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믿음 사이에 두 번째 갈등이 발생합니다. 세대를 거쳐 증명된 것을 믿거나 아니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계속 구원을 찾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세 번째 갈등이 있습니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셨나요? 주사기로 닭에게 꿀물을 먹이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비자가 되기를 멈추고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억하세요. 뜨겁지 않은 35도에서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당 천연꿀 한 큰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젓습니다. 새가 스스로 마시지 못하면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먹입니다. 이것이 구조의 첫 몇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은 것은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소한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더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를 보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삶은 균형이며 그것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닭이 숫자에 불과한 산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닭이 책임인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묘하게도 다시 당신의 몫입니다. 지식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때가 된 것입니다. 곧 다음 저장고가 열릴 것입니다. 꿀이 어둠 속에서 새를 불러오는 불꽃이라면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약함은 거의 혼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대개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그들은 소음을 내지도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골 조사의 두 번째 단계인 적을 찾아내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폴타바 지역의 옛 어른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 닭장은 죽은 닭장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분들은 불결함을 말한 게 아니라 삶의 냄새를 말한 것입니다. 마늘, 양파, 허브. 이것들은 천연의 보호막이었습니다. 70년대 벨라루스 고멜 근처의 집단 농장에서는 항생제가 대량 도입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닭에게 마늘 우린 물을 주었습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폐사율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통계로 천연 방부제를 사용하는 농장에서는 어린 새의 폐사율이 우얼플라이보이 20%더 낮았습니다. 실험실도 마케팅도 없이 오직 관찰과 실천뿐이었습니다. 닭에게 마늘을 주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말한 알리신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감염원을 말 그대로 잡아먹는 세포인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동원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늘은 신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하나를 으깨서 즉시 주면 10초 15분 후에 알리신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이 긴 알약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산업은 다시 자연에 패배합니다. 손실 없이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법. 새 한 마리당 마늘 한 알. 걸쭉하게 으깹니다. 부드러운 사료에 섞거나 물에 녹여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모이 주머니가 비었을 때 줍니다. 이미 약해진 새라면 2, 3일간 계속합니다. 예방용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은 금물입니다. 자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에너지를 주었고 감염을 억제했지만
새가 여전히 쌕쌕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전선인 호흡기입니다. 습기, 추위, 외풍,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 닭장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농장들이 무너지던 90년대 모스크바 지역의 마을에서는 헛간, 차고, 낡은 목욕탕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닭을 키웠습니다. 황희는 전혀 안 됐죠.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감기가 아니라 호흡기 염증입니다. 여기서 양파, 특히 적양파가 등장합니다. 양패에는 점액 용해 효과가 있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점액을 묽게 해줍니다. 새는 숨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양파는 적당량의 점액 분비를 자극하여 호흡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세척제 같은 것이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근처의 개인 농가에서는 장마철에 사료에 양파를 넣었습니다. 습기가 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가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먹기를 중단하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실천법. 잘게 썬 양파를 사료에 조금 섞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어 새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심한 경우에는 양파즙을 몇 방울 내어 부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네, 냄새는 강합니다. 새도 저항하겠지만 몇 시간 후면 숨소리가 깊어지고 차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과 확신 사이에 또 다른 층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현대인은 너무 과하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정확한 용량, 지침, 보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골의 실천은 수학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새의 눈, 볕, 배설물을 보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곳이 혼란스러우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묽은 배설물, 무기력함, 체중 감소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이것은 구충병 콕시듐증일 수 있습니다. 소련 농장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로 간주되었던 질병입니다. 80년대 우크라이나 가금류 농장에서는 화학 물질로 이를 조절했지만 개인 농가에서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들판에서 채집한 오레가노, 마요라나 같은 허브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방부제인 카르바크롤과 티몰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장을 파괴하는 기생충인 구충의 발달을 억제합니다. 식단에 오레가노 추출물을 추가하면 구충 부하를 줄이고 사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시중에서 파는 가루가 아닙니다. 농축되고 쓰며 살아있는 우린 물입니다. 실천법, 끓는 물 1리터에 말린 오레가노나 신선한 오레가노 한 줌을 넣습니다. 우려내고 식힌 후 일주일 2일 동안 물 대신 줍니다. 상태를 관찰하세요. 배설물이 정상화되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몸 안의 환경, 즉 pH에 도달합니다. 산염기 균형입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마을에서는 과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물을 시큼하게 하라고 했고 침전물이 있는 여과되지 않은 코모, mother가 포함된 사과 식초를 사용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약간 산성인 환경이 병원성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모이 주머니와 장내에 유해균이 활발하게 번식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동시에 음식 소화도 개선됩니다. 이것은 기초 생리학입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개인 농장에서는 지속적인 조류 질병에 지친 사람들이 식초를 적극적으로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팽만감이 줄고
식욕이 좋아지며 활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천법. 물 1리터당 식초 1큰술. 이익 3일간 지속합니다. 금속 급수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산이 반응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결과는 이런 세부 사항에서 만들어집니다. 잠시 멈춰서 전체 그림을 보세요. 꿀 에너지, 마늘 보호, 양파 호흡, 오레가노 장, 식초 균형. 이것은 무작위적인 팁 모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아니 수세기에 걸쳐 입증된 총체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이 시스템은 상자에 담겨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개의 패키지로 규모를 키울 수 없는 참여, 주의,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습관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당신의 마당에서 당신의 손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에는 더 깊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박테리아나 호흡이 아니라 몸이 안에서부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음 저장고가 열릴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더라도 에너지를 주고 몸을 정화하고 호흡을 도와주어도 닭이 여전히 속이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볕은 창백하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하며 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렵고 세 번째 단계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투쟁이나 방어가 아닌 신체의 실질적인 재건입니다. 질병은 외부의 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의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파티아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겨울이면 몇 주 동안 마을이 고립되기도 하는 그 산골 마을에서는 새들을 단순히 질병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운을 차리게 하기 위해 돌보았습니다. 닭을 다시 발로 서게 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네, 닭에게 계란을 주는 것이죠. 얼핏 보면 황당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순수한 생물학입니다. 계란은 생명의 농축액입니다. 유기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완벽한 아미노산 프로필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을 위한 류신, 간 기능을 위한 메티오닌, 면역을 위한 라이신. 노른자의 지방은 에너지원이자 세포막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껍질 자체는 95%가 거의 순수한 탄산칼슘입니다. 닭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소실되고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집니다. 여기서 계란은 조립 키트와 같습니다. 빠르고 접근 가능하며 신체 고유의 산물이자 언어이기에 신체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완숙으로 삶아식힌 후 껍질째 아주 잘게 으깨서 거의 페이스트처럼 만듭니다. 강제로 먹이지 말고 관심을 유도하며 조금씩 줍니다. 종종 새는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본능은 강합니다. 한번 쪼기 시작하면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체가 나는 살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란은 연료이며 엔진이 차가우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음 도구가 등장하는데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빨간 고추입니다. 마을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작은 불, 악마의 가루, 가열기. 그리고 그것은 맛이 아니라 움직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조류에게는
캡사이신을 통증으로 인식하는 수용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반응합니다.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거의 꺼져가는 시스템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이 길고 혹독한 시베리아의 개인 농가에서는 가장 추운 시기에 사료에 고추를 섞어 주었습니다. 혈액이 돌지 않으면 밖이 따뜻해도 새는 안에서부터 얼어붙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순환이 나쁘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천법, 가루 한 꼬집 정도를 부드러운 사료에 섞어줍니다. 과하지 않게 하세요.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자극제입니다. 그리고 관찰하세요. 새가 더 활발해지고 만졌을 때 더 따뜻해진다면 제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이 돌고 영양분이 복구되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는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 조용한 염증입니다. 관절, 장, 간에 생길 수 있으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힘을 앗아갑니다. 향신료가 일상인 중앙아시아, 특히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남부에서는 닭을 강황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황색 뿌리 또는 간단히 황금가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그것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낮춥니다. 간단히 말해 몸 안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그 자체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강황을 해바라기유, 대마유, 때로는 녹인 돼지비계와 섞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이용률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들은 생체 이용률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기름과 함께 쓸 때 더 잘 듣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실천법, 강황 4분의 1 티스푼에 기름 한 방울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어 사료에 섞어줍니다. 2, 3일간 급여하며 다시 관찰하세요. 새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덜 앉아 있다면 염증이 가라앉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때로는 에너지, 감염, 염증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음식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모이 주머니가 멈추고 새가 머리를 흔들며 먹기를 거부합니다. 시골에서 모이 주머니가 막혔다라고 부르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강력한 한방이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 비교적 최근에 대중화되었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인 진저롤은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소화관을 통한 음식의 이동을 촉진하며 경련을 완화하고 메스꺼움을 줄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개인 농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금류의 소화 문제에 생강을 사용해 왔습니다. 결과는 눈에 띄었습니다. 모이 주머니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실천법, 신선한 생강을 조금 갈아서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사료에 섞어 조금씩 줍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도움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혈액, 근육, 소화, 면역. 이것은 이제 응급처치가 아니라 재활입니다. 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층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외부 및 내부 조직 손상, 미세균열, 염증, 스트레스. 여기서 마을에서 거의 신성시되던 식물이 등장합니다. 알로에입니다. 옛 이름은 백년초입니다. 소련 시절 알로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즙에는 조직 재생을 돕는 다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항균 및 한겸 효과가 있어 손상을 말 그대로 봉합해 줍니다.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특히 질병이나 부상 후에 알뢰를 주었습니다. 점막을 회복하고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천법: 잎을 잘라 가시를 제거하고 개를 추출하여 작은 조각으로 줍니다. 조심하세요. 이것은 사료가 아니라 약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를 재건하고 있다는 것을요. 층층이, 기능별로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아도 새가 여전히 삶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장벽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빠진 것처럼 시스템이 고리를 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손길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음 저장고가 열릴 것입니다. 생존과 진정한 삶으로의 귀환을 구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닭을 일으켜 세우고 먹게 하고 증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시스템이 닫히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지붕 없는 집과 같습니다. 벽은 서 있지만 첫 비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의되지 않는 것, 즉 몸의 최종 조율이 시작됩니다. 오데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닭이 다시 태양을 찾을 때 회복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새가 빛 속으로 나가 날개를 펴고 땅을 쪼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시스템이 다시 균형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상태로 이끌까요? 어떻게 과정을 마무리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질병 후에 몸은 면역 수준에서 약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겉모습이 괜찮아 보여도 안에는 취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주방에 있는 간단하고 거의 잊힌 요소인 산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산이 아니라 조절하는 산인 레몬입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농장에서는 레몬이 더 흔해진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빠르게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은 면역 반응을 높이고 콜라겐 합성에 참여하며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새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위험이 물러갔으니 회복할 시간이라는 신호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몬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을 강화합니다. 에너지를 주지 않았고 몸을 정화하지 않았으며 기능을 복구하지 않았다면 레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토대가 아니라 마지막 손길입니다. 실천법: 물 1리터당 신선한 즙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물은 깨끗해야 하며 차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마시게 하세요. 이것은 충격 요법이 아니라 부드러운 지원입니다. 이제 주의를 기울이세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 입증된 이 모든 방법이 대중의 의식에서 거의 사라졌을까요? 왜 당신은 마늘 한 알을 으깨기보다 성분도 불분명한 가루약을 사려 할까요? 답은 간단하고 가혹합니다. 경제 논리입니다. 90년대 소련 붕괴 후 수입수의 약품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포장, 설명서, 보증서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처녀는 낙후되었다는 생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화학 물질 없이는 대처할 수 없으며 자신의 경험이 낡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은 특허를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늘을 가져다가 독점 상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레가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도 없죠. 따라서 산업계는 복잡하고 합성된 것, 통제하고 팔 수 있는 것에 베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 반면 돈이 드는 것은 자동으로 효과적이라고 인식됩니다.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죠.
2000년대 초반 러시아의 개인 농장을 떠올려 보세요. 산업용 약물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람들은 내성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적응했고 약물은 효과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에는 설명서가 없지만 유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당신에게 약해진 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국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방으로 갑니다. 꿀, 에너지, 마늘, 보호, 양파, 호흡, 오레가노, 장, 식초, 균형, 계란, 회복, 고추, 순환, 강황, 한겸증, 생강, 소화, 알로에, 재생, 레몬, 최종 면역 강화. 이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각 요소가 서로를 강화하고 군더더기가 없으며 몸을 전체로 본다면 모든 것이 논리적입니다. 곧 다음 저장고가 열릴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도 잠자리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시키며 외풍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조건 없는 치료는 임시 방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연과 산업 사이가 아니라 행동과 습관 사이의 갈등입니다. 당신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계속 구멍을 메우기만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력, 관찰력,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정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죠. 어제 힘없이 누워있던 닭이 오늘 빛 속으로 나와 날개를 펴고 땅을 쪼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통제권의 회복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더 이상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단순하고 접근 가능하며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층위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지식이 계속 살아남을지 아니면 우리와 함께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곧 다음 저장고가 열릴 것입니다. 이 지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잊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며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할머니가 닭을 일으켜 세우는 법을 알았던 어느 마을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새 위에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다른 누군가가 이미 답을 찾아냈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갈등입니다. 시골과 도시의 갈등도 자연과 산업의 갈등도 아닌 기억과 망각 사이의 갈등입니다. 소련 시절 마을에서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1950년대 우크라이나 마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닭이 몸을 웅크리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볕이 창백해지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모이통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움을 청하는 비명입니다. 아무도 공식적인 진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시간은 살 수 없는 자원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농장을 재건하던 벨라루스에서 닭장은 단순한 사육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믿음직한 보험이었습니다. 소가 우유를 내지 않고 밭에서 수확이 없을 때도 닭은 계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장은 전체 시스템의 지표처럼 관찰되었습니다. 닭이 아프다는 것은 농장 전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분리했습니다. 닭은 따로, 사료 따로, 약 따로, 그리고 사람은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제권을 잃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왜 이 방법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으로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거칠게 간섭하지 않고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으며 시스템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이 확인하는 원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친 억제보다 부드러운 조절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늘을 예로 들어보죠. 그것은 전체 미생물 군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조절합니다. 오레가노는 장을 멸균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이 지배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식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몸 안의 생태학 원리입니다. 이제 이를 산업적 접근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광범위 항생제.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태워버립니다. 그 후에 몸은 불탄 들판처럼 남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감염이 들어오면 약해진 시스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순환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깁니다. 산업계가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덜 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고객이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율성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할 자유, 공황에 빠지지 않을 자유, 행동할 자유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자녀, 손주, 제자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포장을 뜯는 법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법일까요?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에 뿌리를 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꿀, 마늘, 오레가노에 대해 100번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것은 당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단순하고 거칠며 정직합니다. 농사는 새의 마리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해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100마리의 닭을 키우며 하나씩 잃을 수도 있고 10마리를 키우며 각 마리를 잘 알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가뭄과 추위, 카자흐스탄, 초원과 바람, 러시아, 긴 겨울, 벨라루스, 습기와 늪. 도처의 조건은 달랐지만 한 가지 원칙은 같았습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식이 아닙니다. 단지 인기가 없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질문을 던지고 다시 단순한 해결책을 찾으며 자신의 마당을 취미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이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기억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멈추지 말고 적용하고 테스트하며 전달하십시오. 이 지식이 당신의 주방과 마당에 있는 흔한 것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잊힐 뻔했던 역사와 경험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다음 지식의 저장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